저는 사회를 맡은 경기대학교의 이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릴게요. 제1주제를 맡아주신 서울과기대 윤철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2주제 맡은 충남대학교의 이토막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토론을 맡아주실 두 분인데요. 네, 유니스트 성민규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경인교대 신웅민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냥 제 1주제 발표를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노철 선생님 지금 발표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그러면 시작해 주시죠. PPT 사용하셨다는데. 네,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럼 화면 공유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팬데믹 시대 현재와 프라이버시 실현의 첫 번째 발표는 마침 오천입니다. 오늘 제 발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새로운 방역 수단으로 긴장한 디지털 접촉 기술에 관한 관심과 시도가 왜 얼마 네. 그런데 화면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됐나요? 네. 잠시만요. 다시 시켜주세요. 일단 컴퓨터에서 파일을 띄워놓고 그다음에 예. 네. 네, 스마일링 친구가 아니라. 이건 안 되나요? 아니요, 이제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먼저 새로운 방역 수단으로 등장한 디지털 접촉 시적 기술에 관한 관심과 시도가 왜 얼마나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런 디지털 접촉 시적 기술을 둘러싼 논란을 방역의 관점, 윤리의 관점에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방역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방역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이 강조됐는데요. 여기서 균형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봤습니다. 발표할 내용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이런 순서로 간략히 제출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충격은 종종 190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 상륙감과 비교되었곤 합니다. 마땅한 치료제 백신 없이 닥친 팬데믹이 세계 각국에 큰 희생을 초래하면서 지구촌 차원의 엄청난 충격이 됐습니다. 물론 주는 여러 점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다르고 감염과 증상 특성도 다릅니다. 주목할 만한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또 100년 간격이 있듯이 지금의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에 맞이한 팬데믹이라는 점입니다. 디지털 정보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방역의 중요한 기반 자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의 신속한 생산, 공유, 분석이 가능해졌고요. 시민에게 팬데믹 상황을 널리 빠르게 알리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염자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추적해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공중보건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기술 자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 방역 기술 가운데서 디지털 접촉 추적, DCT가 많은 기대와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DCT는 넓게 말하면 접촉 정보, 특히 위치 정보를 비롯해 여러 정보를
활용해 확진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들을 추적하고 파악하는 추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렇게 넓게 말하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지 않는 한국의 접촉 추적 방식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좁게 말하면 주로 앱을 활용해서 앱 사용자의 동선 또는 앱 사용자들 간의 접촉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방역에 활용하는 접촉 추적을 말합니다. 여기 그림에 나타난 그림이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 또는 접촉 정보가 기록이 되고요. 사용자들은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그 확진자의 동선 정보 또는 접촉 정보를 파악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식별하고 그 접촉자들, 다시 말해 감염 의심자들에게 이런 위험 가능성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GPS나 QR코드가 이용되기도 하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접촉 추적 PCT는 전혀 어떤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역학교사 인력이 그동안 일일이 다른 시장을 통해서 수동으로 행하던 작업 등의 일부를 디지털 자동화한 것입니다. 일일이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정보들을 결합하고 또 확진한 자와 감염 의심자를 대면 접촉하고 그런 과정을 디지털 정보로 빠르게 수집하고 공유하고 판단할 수 있음으로써 팬데믹이 확산하면서 할 일이 많아진 방역 인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역학 추적의 수동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기록과 분발 과정에서 생기는 그와 오류 실수를 줄여준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으로 꼽히겠고요. 또 디지털 자동화를 통해서 방대한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그 빅데이터가 감염 확산의 패턴과 피해를 분석해 향후 방역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되고 감염병 역학의 기초 연구에도 중요한 데이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디지털 접촉 추적이 주목을 받아왔고요. 여러 나라 정부들이 경제와 일상생활에 타격을 주는 물리적 공세를 완화하는 대신에 이런 일상적인 접촉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여러 기능과 형식의 디지털 접촉 추적 기술이 개발되거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현대인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해 DCT를 구현하는 방식에 쏠려 있습니다. 디지털 접촉 추적 시스템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그 현황이 궁금해지는 건데 그런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종합한 자료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현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위키피디아를 검색하면 코로나19와 관련한 각가지 기능의 앱들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앱만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양한 기능의 앱이 있습니다. WHO를 비롯해 50여 개국에서 90여 종이 개발됐거나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 기록돼, 여기 목록에 오르지 않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다른 자료로는 글로벌 로펌 기업인 로펌 로즈 폴브라이트라고 하는 글로벌 로펌 기업이 세계 각지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조사하면서 각지의 접촉 추적 앱들의 개발, 사용 현황을 파악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대가령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도가 작성이 됐는데요. 보시면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 사용 개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접촉 추적 앱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접촉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 접촉 추적 시스템 사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앱이 방역 과정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지난 6월에는 세계의학 생명과학자 50여 명이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각지의 자가진단 앱을 하나로 연동해서 지구촌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자. 그래서 감염병 방지와 역학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자. 이런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노튼 프로젝트 풀브라이트가 각국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보시면 디지털 접촉 추적 앱은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도 다양하고요. 앱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GPS로 수집하는 것 외에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근거리에 있는 사용자들의 근접성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또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며 누가 관리하느냐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중앙 서버에 저장하느냐 또는 앱 사용자의 디지털 장치에 저장하느냐가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나라에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디지털 접촉 추적 앱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대다수 사람들이 앱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그런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접촉 추적 앱이 현재 상황에서 판단을 한다면 방역의 중요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방역 방식과 결합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프라이버시 이슈를 보면 시스템 방식이 다양한 것처럼 나라마다 다양하게 논의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앱을 어떤 기능으로 활용할지, 앱에 어떤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고 누가 관리할지, 개인 정보는 방역 목적에 한정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누가 통제하고 감독할 것인지, 접촉 추적 앱이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는지 등등의 문제가 각 나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제기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디지털 접촉 추적 기술을 둘러싼 논란을 방역의 관점, 윤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디지털 접촉 추적 앱이 확진자 중심의 접촉 추적이 아니라 앱 사용자 전체를 대량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우려가 언론 매체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또 여러 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지난 6월에 일부 국가의 접촉 추적 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시행했고요. 거기에서 일부는 대량 감시에서도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용자 위치 정보를 중앙 서버에 빈번하게 전송하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제 디지털 책임성위원회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디지털 접촉 추적 앱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코로나19 앱 100여 종을 분석하고 평가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암호화 처리가 안 된 정보가 전송되거나 방역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거나 앱 정책이, 앱 운영 정책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대체로 보면 방역 목적에 접촉 추적 기술이 사용하는 것을 팬데믹 심각성에 비춰서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다지만 그렇더라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처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들로 모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관리자 책임과 윤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술 설계 자체에 반영해야 한다는 기술 개발을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 설계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술 설계에 반영하려는 시도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요즘에 많이 논의되는 게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접속 추적 앱입니다. 앱 사용자들이 일정 시간 이상 동안 근접거리에서 근접거리 있다면 그때 그 사용자 스마트폰끼리 공적 무선통신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근접 정보를 각자의 스마트폰에 그렇게 저장하는데요. 지금 한 사용자가 확인 판정을 받아 그 암호키를 공개하거나 공개되면 다른 사용자가 각자의 스마트폰에서 자신의 암호키와 근접했던 확진자 암호키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암호키와 근접했던 확진자 암호키를 받음으로써 어떤 확진자와 근접거리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암호화되어 있고 익명화되어 있고요.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는 거죠. 이런 기술 포털 중 하나가 BP라고 하는데요. 파일 중앙화에 기반을 두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근접 정보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기술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 접속 추적 앱을 안드로이드와 iOS 기반으로 개발하기 위해 구글과 애플이 공동 노력하겠다고 지난 4월에 발표하기도 했고요. 일부 진전된 성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네이처 메디슨에 쓰인 블루투스 기반 접속 추적 앱의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 기술도 중앙 저장 관리 방식 또 탈중앙 저장 관리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접속 추적 앱을 둘러싼 프라이버시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접근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일본 와시다 대학 연구진이 연구진이 해한 건데요. 데이터 우선주의와 프라이버시 우선주의로 나눠 정리하는 걸 제가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분류 외에 다른 분류로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보고서가 방역과 개인정보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을 최대 접근, 최소 접근이란 이름으로 명명하고 분류했는데요. 대체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대체로 유사한 걸로 여겨집니다. 일본 연구진이 정리한 두 갈래 접근의 특징을 보면 수첩과 식별 저장 단계에서 데이터 우선주의는 개인 스마트폰에 안정적인 고정된 식별자를 부여해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정부 보건당국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지향하는 반면에 프라이버시 우선주의는 개인 식별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에게 공적 식별자를 부여하고 암호화하며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알림의 단계에서 데이터 우선주의는 보건당국이 직접 방역 노출자 또는 의심자를 식별해 정보를 알리는 방식을 취하지만 프라이버시 우선주의는 개인이 자기 책임으로 개인은 디지털 단말기를 통해 자신의 관련 노출 또는 위험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또 데이터 우선주의는 개인의 동선과 위치정보 빅데이터가 방역집정 연구와 방역 대응에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시하는 접근은 기술의 설계 단계에서 인명화기록, 탈중앙저장, 위치정보 기록 금지 등을 기술 설계에 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실제 사회에서는 양단인 것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 접근 사이에 다양한 중간형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충돌을 빚는 인정관계에 있는 방역과 윤리의 관점에서 다시 문제를 생각해봤습니다.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지향하는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 확진자 동선과 접촉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의 유용성뿐 아니라 정보 수집의 신속성, 또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촉 추적 앱의 사용자가 적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실효적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접촉 추적 앱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사용자가 사생활 침해와 감시를 우려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스마트폰 휴대를 기기에 정보 제공을 꺼린다면 이런 방역의 실효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앱의 사용자가 적정 이론 미만이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됩니다.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강압적으로 접촉 추적 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윤리적인 정당화를 획득해야 하겠죠. 윤리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량 감시 수단으로 오남용, 악용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투명성, 성무성이 필요할 테고요. 최선의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윤리 관점만을, 프라이버시 우선주의만을 지킨다고 정당성을 획득하는 건 아니겠죠. 먼저 프라이버시 우선주의가 다른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효과적인 방역으로 팬데믹의 불균등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도 조화를 이뤄야 할 겁니다. 또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윤리적 정당화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방역의 관점에서도 사용자들이 믿고 쓰는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겠고요. 이것이 윤리의 관점에서도 다른 상황과 다른 가치와도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결국 맞물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역과 윤리의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접촉의 프라이버시 이슈의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정보 주체의 자율성, 정보 결정권 문제입니다. 정보 제공의 여부의 문제, 앱 사용을 의무화할 것이냐, 권장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 자체만으로 윤리적 정당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무형이라고 해도 방역 목적에 맞는 필요성을 거둬서 인명피해를 줄이고 개인 이동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다면 의무형이라도 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불가능하지 않고요. 또 그 자체로 방역 필요성을 또 의무형이라고 해도 사용자가 신뢰하지 않아 앱 사용을 기피하거나 가짜 정보를 입력한다면 방역 효과를 거두기 어렵겠죠. 두 번째로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쟁점입니다. 중앙화, 탈중앙화의 문제이겠고요. 여기에서도 탈중앙형이 윤리적 정당성이 높겠지만 앱 시행의 실제 목적인 방역 실효성을 이루는데 탈중앙형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윤리적 정당성은 높지만 방역에는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사회중앙형의 문제는 팬데믹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고 다르게 윤리적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개인 위치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점이 됩니다. 이 확진자 중심으로 추적하는 확진자를 중심으로 추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의 위치를 상시적으로 추적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개인 위치 정보가 방역 실효성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정보이면서도 또한 대량 감시 위험이 가장 민감한 정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K방역의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한국의 경험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역 초기에 확진자 정보의 과잉 공개를 두고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이거는 달리 디지털 방역 기술에 관한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사용된 디지털 접촉 추적 기술로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근거해서 3월 26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여기 보시듯이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행정기관, 경찰관서 등등의 요청에서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의 신원정보, 위치정보, 발생정보, 진료기록부, 출입국 관리기록, 영수증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는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의 수동적인 역학조사에서는 24시간이 걸리던 역학조사 작업이 10분 안에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신속한 방역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접촉 추적에 관한 논란은 주로 해외에서 꽤 많이 지적이 됐는데요. 해외 언론 매체에서 지적이 있었고요. 일부 학술지를 통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중앙관리형 방역 시스템이다라고 꼽혀왔고요.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중 로그인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방역 목적에 한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접촉 추적 시스템 외에 자가격리 앱의 보안성 문제에도 해외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보안성 취향 문제는 개선이 됐다고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역의 긴급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논의를 살펴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 접촉 시작 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평가의 내용과 관련해서 근래에 제시된 평가의 기준이 될 만한 틀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찾아본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옥스포드대 연구진이 네이처를 통해서 제안한 거고요. 옆에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진이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제안한 건데요. 옆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옥스포드대 연구진의 제안은 아래쪽이고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진의 제안은 이쪽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지침, 원칙들은 사실 데이터 우선주의나 프라이버시 우선주의를 고정된 한 축으로 보면서 논의하는 틀과는 다른 것입니다. 방역의 관점에서 방역의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윤리의 관점도 고려해야 하고, 윤리의 관점에서 윤리적 정당화를 생각한다면 정당화를 위해서는 방역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 지침은 사실 데이터 우선과 프라이버시 우선이 동떨어진 양측으로만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은 데이터 우선주의 대 프라이버시 우선주의의 중간점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방역의 실효성과 윤리적 정당화가 맞물려 있음을 이해하는 틀의 기반을 두어서 그의 조화를 모색하는 데서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것들이 맞물린 연결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균형 모색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처음 겪는 팬데믹 시대의 디지털 방역의 효과, 처음 겪는 디지털 방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역할, 또 열린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 상황을 고려하면 그런 법원은 특히나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유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준마을 게시판에서 앞서 살펴본 관점으로 한국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구축된 디지털 방역 시스템이 신속한 방역 대응의 자원으로 활용됐고요.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면서 질병관리청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이어졌습니다. 이런 신뢰 속에서 프라이버시 물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 유도된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점, 프라이버시가 긴급 상황에서 유도되었다는 점, 그럼으로써 여러 종류의 개인정보들을 중앙 서버에 수집, 제압, 사용, 편집점, 시스템 운영은 직접적으로 감독할 작동이라는 의무가 없는 프리바이오시 보완해야 될 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인질적 요소들을 따져봐야 되는 여러 인질적인 요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유연한 거버넌스의 구속적인 과제로 거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을 충분히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마 스마트 방역 시스템의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장점을 정리해 주셨고요. 특히 방역과 윤리의 장점, 대비되는 장점으로 설명하고 싶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지 방역이라는 어떤 상품의 개념 아래에 있는 윤리의 상호와 학교의 개념인지 좀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것 같은데 이따가 설명하신 분들이 해주시고 문제제 발표 경험을 지난해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작합니다. PPT. 네. PPT 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저기 두 개 있는 거 중에서 1번인데요. 이게 1번인데요. 이거 깔아주신 1번인가요? 네. 파워포인트. 네, 맞습니다. 네, 맞네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이근옥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시작한 거는 한 3월인데, 제 관심은 늘 돈이었기 때문에,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터진 이후에, 그러니까 정부가 초기 대응에 초기 대응을 좀 실패했다는 점과 또 정부의 어떤 행정 작용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대로 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감염자들이 사망으로 이어져가지고 사망자 유가족들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13명이 이제 유가족이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했는데, 첫 번째 이제 국가는 유가족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지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병원 측에 어쨌든 뭔가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이제 15일 동안 영업 정지를 내리는 바람에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이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60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국가가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제 저의 관심은 이거 나의 세금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게 정말 궁금한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의 혈세가 그죠? 낭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는 오히려 메르스 사태하고는 반대급부적으로 이제는 프라이버시를 너무 투명하게 공개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생활 침해라든지 인격권을 소송이 제기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또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 지점에서 제가 이 연구를 착안하게 됐고, 더구나 올 8월에 이제 데이터 3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이 세 개가 통합되면서 하나 단일화되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 11월에는 우리 설문을 했었을 적에는 국민의 80%가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올 4월에 이제 이 설문을 다시 했었어요. 그거는 팬데믹이 완전히 고조 지점에 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위해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이 더 위중하다는 생각 때문에 불과 6개월 전에 자신이 반대했던 걸 잊고 77%가 정부도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판도가 뒤집혀 버렸거든요. 이러저러한 이제 문제점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자금에서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그리고 언론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저들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어떤 작용에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고, 또 이런 법률적인 그 법령 간의 문제점은 뭔지, 개선 방안은 뭔지 제가 검토해봤습니다. 목차는 대략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요. 제가 정질이 좀 급합니까? 얘가 제 말을 빨리빨리 안 듣네요. 여기다 저 컴퓨터라. 아하. 더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넘어가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관련된 법령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뭐 개별 법령에서 어느 법령들 간에 서로 개별 조항에서는 서로 넘나들기도 하고, 또 다른 법률에서 그 개별 조항들이 규율받기도 하는데, 감염병 예방법에 같은 경우의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감염병이 지금 종결된 시점이 아닌데도 과정 중인데 새로운 조항들이 계속 생성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론장에서의 우리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그 규정이 마련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적정성의 문제를 안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법령들 간에 좀 부합하지 않는 점도 있고, 제가 이제 지켜본 바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28조 7항에 의하면은 가명정보 처리했을 경우에는 거의 20조부터 39조 8항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보호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법적인 어떤 보호장치가 휘발되는 상황이라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죠. 정보공개법상 저는 지금 이제 알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겠다고 했는데, 알 권리는 지금 여기 성락인 선생님 말씀처럼 일반 국민과 언론기관이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알 권리가 사실은 그 알 권리 실현을 위해서 이제 국가가 마련한 법률이 정보공개법인데, 정보공개법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주로 이제 언론을 통한 그 액세스권이라든지 소극적 알 권리가 주를 이뤘지만, 이 법이 마련되고 나서는 이제 누구나 좀 적극적인 정보 청구권으로 이제 주를 이루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감염병하고 관련돼서는 6조 2항이라든지 16조 3항, 그리고 뭐 34조 2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동선 공개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또 이 통사로부터 뭔가 개인의 정보를 이송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인 보완이 어찌 보면은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 권리 같은 경우는, 알 권리도 37조 2항에 의해서 기획본권으로서도 제한을 받기도 하죠, 그죠? 제한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어떤 내용이나 본질적인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과연 지금 국가작용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받지 않는 건지, 또 최소성의 원칙에서 좀 최소한 한도에서 지금 침해받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나의 정보가 특히나 그 국가 당국 그게 의해서 어느 정도 어느 범위에서 또 어느 정도 쉐어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관여해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뭐 사생활 보호와 자유라는 17조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행동의 자유 뭐 10조 같은 것에서 이제 근거를 찾다가, 지금은 거의 뭐 독립적인 그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헌재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프라이버시권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됐을 때처럼 약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경도되어 있었던 법이라면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가지고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보다는 사실은 이용이나 활용의 방점을 찍는 쪽으로 개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명 정보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가장 큰 이슈인데, 뭐 가명 정보나 익명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화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재단될 것인지 이런 문제점도 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1급 감염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운영법 4조에서 그 정부의 공공기관에다가 이제 개인의 정보 요청, 제공 요청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76조 2에 의해서 이제 경찰관서장에게 정보를 이송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찰관서장이 이동통신업계에다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이태원 그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적법성 절차를 안 거쳤다는 거죠. 이제 헌법 소원한 이유가, 네, 경찰관서장의 중간 지점을 거쳐야 되는데 이 통사로부터 바로 정보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과 개인정보 활용에서 보면은 거의 지금 뭐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활용이라는 점에 제가 무게중심을 뒀다고 말했듯이, 우리가 사실 정부 당국이 개인정보 노출해서 뭐 GPS라든지 CCTV라든지 뭐 카드 내용 추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실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려면은 사실 손쉬운 방법이기는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들의 정보 축체권,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거의 보호되지 않는다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선정보 이용 후 통보라고 하거든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중앙관리 방대본의 그 역학조사 팀장님 박준영 팀장님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확진자는 경황이 없는 가운데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디까지 누구 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실 알 수 없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 그렇지만 어디서 개인정보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리플라이 하세요 하면은 그거 누가 읽어봅니까? 그래, 동의 피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확진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정시대 불려온 아이하고 똑같은데 자기가 우리 사회가 약간 확진자에 대해서 혐오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의 권리를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황이 없는 중에 내 정보를 그냥 관성적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CCTV 문제인데 이 같은 경우도 사실 CCTV는 그 확진자나 그 확진 접촉자하고 상관없는 일반인의 개인정보까지 이송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기본권 간에 이제 충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정보 수집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많은 거죠. 정보 수집, 그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집이 가능하고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경우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정보 주체 수집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법률상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불가피한 경우를 타고 들어가 봤는데 이것도 약간 관념적인 동업 반복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나 국가든 기업이든 어쨌든 가장 명확하고 편안한 방법은 동의를 얻는 방법인데, 국가도 일종의 동의를 받았으면은 내 할 일 다 했다 하면서 이렇게 퇴근하는 분위기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들은 이게 무엇에 동의하는지 사실 모르고 동의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보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역학조사에서도 문제점을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감염에 대한 영향보다는 관계 중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가족인지 가족 외인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트롤들의 어떤 그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가족인가 아닌가 그런 식의 그러니까
온라인 뉴스 매체도 이제 그런 낚시성, 유인성에 이제 또 기사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유저들이 활개치면서 이제 룰루랄라 하는 거죠. 그리고 지사제별 동선 공개 추이를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3월 14일 동선 공개 그 지침이 내려왔을 때 상황이었고 전후를 제가 추이를 봤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10월 8일 날 다시 정부 공개 지침 1판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뭐 세종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건 이제 3월 14일 이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신천지 참석 예배 들어갔다라든지 아파트 동까지 그리고 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낱낱이 공개하게 되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태원 클럽 발인데 그러니까 이 여성의 직업까지 다 파악이 가능해요. 어느 의원에 근무하고 뭐 몇 시 퇴근, 버스 정류사에 몇 시에 어떤 사람 패턴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묻지마 뭐 그 범죄의 타겟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확진자에 대한 혐오 특히나 이태원 클러버인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런 그걸 띄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도 수필 모텔 뭐 이런 식으로 접촉자가 심지어 한 명인데 굳이 저렇게 공개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였고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수제비를 끓여 먹음 아니면 친구집에서 쥐찜 그런 게 왜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 연관성과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공개한다는 거죠. 이건 마치 무슨 피자 조서를 발표하듯이 하고 있는 행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제가 10월 18일 이후에는 조금 이제 정제된 동선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장소 목록 중심으로 공개를 하라. 개인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도와 시는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수원시장님은 그러셨잖아요. 아, 내가 그 지침 따랐더니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나 더 자세히 공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다가 아예 그냥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지자체단체장의 뭐 선출직이다 보니까 약간 중앙방대본하고의 이제 이중적인 통제 양상이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동선 그 홈페이지에 동선을 파악해본 결과 이거는 중대본이 지침에 따라서 이게 동선 공개가 성기게 되거나 촘촘해지는 게 아니라 확진 세력 여파에 의해서 강약에 따라서 이게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지키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관성적으로 똑같은 그 동선 공개를 되풀이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그 의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10월 8일 이후에 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동선 공개를 할 때에도 뭐 성별, 나이 정도만 블라인드를 해도 그 온라인 트롤들의 괴롭힘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조금 더 신경 써도 아마 많이 해소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권과 이제 알 권리 판단에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헌법소원 심판에 관한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서울시가 보건당국과 같이 경찰서 관소장의 그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주국 접속자들의 거의 10만 1000명 가까운 그 접속자들을 이제 다 정보를 이송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침해다. 그리고 나의 다른 기본권이 침해됐다. 그리고 이거 법률유보 원칙이 위배되지 않느냐. 왜? 분명히 76조 2조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경찰관서장 거치지 않고 내 정보까지 다 가져가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고 있고 그 위에 뭐 그 하급심 소송 사례에서도 명예훼손이나 뭐 그리고 영업방해 이런 식으로 영업방해도 결과론적으로는 동선상에서 목욕탕이 공개되는 바람에 영업손실 입은 거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 동선에 좀 더 동선 공개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그 반민교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들과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뭐 6,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일반 민간 영업보험사에 넘기거나 아니면 그 근보 직원들이 또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17년, 2015년 막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뉴스 매체도 문제인데 뭐 저는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 성별만 블라인드 해도 많은 그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일 수 있고, 또 이 관계 중심으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불륜이네, 아니면 뭐 시간 순수에 동선 시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밤늦게 어디를 갔다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영업시설소, 유흥업소라든지 특정 업소 같은 경우는 침해 야기성 그 소셜미디어에 이제 포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공익 개념과 판단인데, 뭐 공익이 이제 우리가 사실 뭐 기본권 제한할 적에도 37조 2항에서 국가안전이라든지 질서유지, 공공복리에서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공익에 이제 공공복리가 공익에 해당한다고 이제 이렇게 풀이되는데, 공익을 여기서처럼 그러면 항상 공익이 사익을 양적으로 우세하다면은 항상 사익은 양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공동체의 공익을 총합을 갖다가 들어서 그 사익을 보다 우선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는, 저는 뭐 그건 한 번 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학자들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왜냐하면 심지어 정보공개법상에서 공직자의 공적인 일에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 판례를 받는 상황들이 지금 여기 보기에서처럼 이렇게 나타나고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개인인데, 개인은 공적인 알 권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여타 사례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관의 제 문제인데, 그 법령관에서, 법령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서로 뭐, 규율하는 어떤 규정에서는 다른 법령에 규율되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감염병 예방법에, 정보공개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기속되어 있거든요. 감염병 예방법에서 개인정보의 어떤 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저기 지금 58조 1항 3호에서 거의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3장에서 7장까지 개인 주체에 대한 그 권리가 거의 뭐, 휘발되는 상황이에요. 적용에서 다 배제되다 보니까 뭐, 열람권이라든지 정정 삭제권이라든지, 그리고 정보 중지시켜 달라라든지 이런 것들 다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36조 3항에 보면은 다른 어떤 곳에서 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면은 또 삭제 요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법령관에 또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저는 이제 문제 지점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만 그게 개인정보이고 프라이버시 침해냐, 이런 지점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나를 특정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주변에 시그니피컨트가 저희가 누구구나, 그리고 저의 평판에 대해서 뭔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동선 공개나 이런 거에서 알게 된다면 그게 그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그 포섭하는 프라이버시 포섭 범위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점도 이제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 개인정보 침해 상황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개념 규정 침해하거나 뭐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 제기하라는 조항이 이제 신설됐는데, 그에 대한 법문이 뭐냐면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으면은 그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때문에 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상황인데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아마 메르스 사태 때 그 루머의 어떤 그 허위 사실, 그 소셜미디어 상에 이런 거에 이제 반면교사로 마련된 법안 같고, 실질적으로 국가 작용에 의한 법률 그 실행에서의 이런 사항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별 실효성 없는 규정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에 의한 동선 공개, 일반인들까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참 문제라는 거. 그리고 감염병이 너무 일반법으로서 약간 특별법 상황처럼 효력을 구가하다 보니까 다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렇게 지켜주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볼 수 있었던 거는 그 법률적인 어떤 소송 관련된 거랑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거였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을 때 정말 역학적 연관성 낮은 것들을 막 경쟁하듯이 지자체가 선보이는 점,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관계 중심의 정보 공개하는 거 문제점이었고, 그리고 이 통사가 이제 가입자 위치 정보 추적 같은 거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놨다가 질본이라든지 경찰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넘겨줬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정보 데이터 3법하고 개정하고 맞물려 가지고는 가명 처리를 하면은 왜 공익적인 기록 보존이라든지 통계에 관한 거라든지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는 이용자들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제3자 제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입수된 데이터는 데이터 개념이잖아요. 인포메이션 개념이다 보다는. 그러면 이거 다 돈인데 되도록이면 삭제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삭제하지 않을 유혹을 느낄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행법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개인이 특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공익 판단을 전체 공동체 이익으로 파악하는 건, 총량으로 이해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사회의 문제점, 이게 이제 법률이든 뭐든 다 문화가 반영된 건데, 우리 사회가 약간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좀 더 약간 홀대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잘 들었습니다. 알권리와 개인정보 자료전송권 관련 수익법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주면서 법령관에 현재 문제점 증거로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분이 나와주신데 먼저 이미지의 선생님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하는 77대 40대 사이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토론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5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기술적인, 법적인 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기회여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제 토론은 각 페이퍼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요, 제가 페이퍼를 읽고 그리고 제가 현재 지금 몇 가지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체적인 현재 이 포스트 팬데믹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디지털 것들 관련한 정치 이런 신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저는 세 가지 메트릭 용어라면 밸런스라고 하는데 사고적 오류적 사고, 이 세 가지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밸런스가 정치적 밸런스이고, 두 번째 기술적, 세 번째는 법적 밸런스라고 했습니다. 저는 리거 스칼라, 그러니까 법학자는 아닙니다. 지금 심우민 교수님께서 계시니까 그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사회학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법적 논의, 어떤 연관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밸런스, 사고적 오류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팬터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번역이 잘 안 되는데, 현재 팬데믹, 한국 방역의 성공에 관해서 많은 칭찬도 있고 논란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논쟁적 사안은 현재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 어떤 정치든 국민을 전면에 내세울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이 팬데믹 방역 역시도 전쟁으로 묘사가 되고 실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팬데믹과 관련해서 이 팬데믹이 정치와 연관되는 그런 역사나 연구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짧게는 메르스도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공중보건, 즉 퍼블릭 헬스와 이 정치와의 연관성은
아주 꾸준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가령 80년대 초반에 에이즈가 미국에서 창궐했다고 표현을 했죠. 에피데믹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 팬데믹은 아니고, 그럴 때 역시도 에이즈 노균자 혹은 감염 의심자에 대한 정치, 담론, 그리고 호모포비아 등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아무튼 현재 국민들이 방역의 주체를 나서고 있을 때, 과연 방역 실패나 성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가?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방역의 책임. 특히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염되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혐오든지 아니면은 혐오까지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확진자 동성 동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 사고의 오류랄까요? 그것이 바로 국민 방역 주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오류는 기술적 사고의 오류인데요.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행정력 안에는 이제 의료 인력까지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트레이싱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 행정뿐만 아니라 의료 자원까지 동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마치 현재 우초론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마치 디지털 기술이 그러니까 인간의 행정력을 뛰어넘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속함이라는 측면에서 왜 신속할 수 있냐면, 그걸 지금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할 수 있는 거죠. 강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빠르게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더라도 행정력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인적 행정력이 투여되는 것에 비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과도한 상상력 혹은 과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현재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저도 배우게 된 건데요. 한국이나 중국을 제외하고는 GPS 정보 자체를 추적하는 현재 이제 팬데믹과 관련해서 추적하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발견해서 또 하나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5월에 이태원발 감염 당시 한 5,500여 명 정도가 기지국 추적에 의해서 추적이 됐는데, 확진자가 60명 정도. 테스트에 의해서 트레이싱이 된 확진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두 번째 기술적인 팬터시 혹은 밸러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법적인 밸런스입니다. 제가 복합자는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재 이근옥 선생님께서도 프라이버시권의 강화, 최근에 이제 논의가 프라이버시권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프라이버시냐 아니면 데이터권이냐, 오천 선생님께서 그런 이분법에 관한 논의를 소개를 해주셨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프라이버시권을 가지고 얼만큼 팬데믹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 혹은 개인의 어떤 활동, 어떤 헌법적 자유, 시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로서 프라이버시권을 생각할 수 있는지, 이번 팬데믹을 기회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현재 논의는 뭐냐면,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해야
국민의 안전성을 보장받는다는 못하거든요. 과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논의가 얼마큼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조금 더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한다는 측면이거든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현재 논의를 구성하다가 보면 결국 우리가 안전성을 위해서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이제 신우 선생님께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투명성이든 정보의 투명성이든 아니면 이제 책무성이라고 영어로는 accountability인 것 같은데요. 정보의 책무성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재정의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는 다시 우리는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중심으로 계속 논의를 순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논의가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우리 수문사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프라이버시라는 단어를 늘 마주할 때마다 우리나라 말로 무슨 섞인지 항상 고민이었는데 여튼 세 가지 차원에서 정치적, 기술적, 법적 차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오류를 짚고 있었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찾아가는데 한 번쯤 점검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동민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그 두 분 선생님 발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성민 선생님도 말씀해 주신 거 항상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오늘 또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됐습니다. 두 분께서 일단 발제해 주신 내용 자체는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것을 둘러싼 논인데 사실은 이게 확장하게 굉장히 잘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주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근호 선생님이 발표했을 때 데이터 산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데이터 산법이라는 게 사실 내용과는 달리 어떤 내용을 가지냐 이게 아니라 규제 완화, 데이터 산업 막 이러면서 관심이 들다 보니까 내용을 검토할 시간도 없고 심지어는 지금 개인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앞에서는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초석이 마련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자들도 사실 대부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찬양하다가 시점하고 돈벌이가 풀려드는지 몰라도 지금은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문제 상황을 좀 언급드리고요. 지금 사실 팬데믹 상황과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전략하기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개인정보 개념과 관련된 쟁점이 있는데요. 아까 오초루 선생님 발표했을 때 일본 분들이 데이터 우선주의하고 프라이버시 우선주의 두 가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일본 사람들 수준 정도의 이야기라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데이터가 먼저냐 프라이버시가 우선이냐라는 문제는 사실 밸런싱의 문제거든요. 이익평양의 문제인 것이
뭐가 절대적으로 우선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냐? 사실은 아까 말씀해주신 일본 사람 논문 말고도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도 이런 관념이 입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제가 여기 하나 넣어놨는데요. 현재 개인정보, 우리나라와 일본의 개인정보 관념은 개인 식별성, 예를 들면 그 식별 가능한 정보가 결합 용이성, 이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별 가능하면 보호하는 거고, 식별 가능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는다는 아주 일도 양단적인 패러다임에 입각되어 있고요. 기타 이제 유럽의 GDPR나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들은 식별 가능성이 요건이 아닙니다.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됐을 때 그 정보를 통해서 그럴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밸런싱이라는 이익 평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된 판단인데 우리는 항상 1 더하기 2는 3 뭐 이런 식으로 딱 식별 크기가 있어야 되고 법적인 걸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식별 가능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거고 그런 데이터 우선이고 식별 가능하면 프라이버시 우선이고 이런 식으로 일도 양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데이터 방법 개정을 하면서 그런 관념을 수입을 해왔습니다. 유럽의 GDPR에 보면 가명 처리라는 개념은 들어가 있지만 가명 정보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럼 이 가명 정보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냐? 일본의 인명 가공 정보라는 개념에서 차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그럼 대한민국은 정보가 개인정보, 가명정보, 인명정보로 구분되는 나라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작년 8월인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보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인명정보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누가 그 연설문을 보여줬더니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온 상식이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정보가 그렇게 구분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만 개인정보긴 한데 개인정보에다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가 있을 뿐인 거지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 자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상적인概念이 생길 때 바로 이 개인 식별 가능성을 설정을 받으면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알아보기 때문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위협이지 결코 이 식별 가능성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을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많이 주장하는 게 아마 언론 쪽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이제 같은 패러다임으로 느낄 텐데요. 이 프라이버시라는 소극적 프라이버시 관념이 한계를 가지게 되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그러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 관념을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보호해야 될 객체가 명확하게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근데 과거 프라이버시 시절에는 객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사생활을 침해했다, 나의 평온을 침해했다,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패러다임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침해가 있을 때에만 법이 개입한다라는 관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현재가 이제 이 패러다임인데 그럼 프라이버시 관념 다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헌법에 프라이버시 규정이 명확하게 있고요. 오히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인정될 뿐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화해 왔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인 식별정보, 개인 식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현재 패러다임이고요. 제가 주장하는 건 새로운 프라이버시 관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조금 식별성도 중요하겠지만 비식별성, 식별되지 않더라도 위험을 산출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보호하냐? 너무 과도하게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OECD 2013년도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보면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즉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위험이 있는 곳에 규제를 하고 위험이 없는 곳에 규제를 빼주는 것. 근데 지금 우리처럼 식별성이라는 개념 표준을 전제를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해주면 이게 맨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식별 가능하긴 한데 식별은 할 수도 없는데 위험은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관념을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근호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 아주 재미있게도 데이터 사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지금 팬데믹 상황, 코로나19 상황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이근호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적용 관계를 보면 여기 일부 적용 주제라고 개인정보보호법 58조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음 박보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해 3장부터 7장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잖아요. 근데 이거만 보면, 예외로 적용되지 않는구나라는 그 중에 하나가 공공무역이나 공공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제 팬데믹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3장부터 7장이 뭔지를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개인정보 처리, 안전한 관리, 권리보장, 분쟁조정면에 단체소 정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정보보호법 통째로 적용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예외를 딱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감정보, 의료 관련된 보건정보 때문에 민감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경우에는 민감정보에 대해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감정보인 경우에 감형 처리를 하더라도 동의 안 받고 조성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애초 법을 잘못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게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동성공개라든지 뭐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감염병 예방법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식별 가능성을 전제로 잡고 이 법을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항상 사안은 위험성이 있냐라는 것을 있냐 없냐라는 것을 밸런스 이평양하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사는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도, 칼을 들고 협박을 하고 돈을 뺏었다. 그 사실만 발생하면 이건 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일도 양단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지금 조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자체가 애초부터 규범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이평양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드려야 될 거는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인 측면에 한정해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겠냐라고 하면 두 가지가 조금 강조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감염병 예방법에 정보 공개를 하고 아까 이제 이승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절차를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이제 관계 부처 장관이나 관계 과장들이 그냥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침해 아니야, 침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위원회 자문을 교환하는 것처럼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감염병 예방법에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 공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보공개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사안에. 왜냐하면 감염병 예방법의 정보 공개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도 이게 단순히 뭐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프라이버시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감염병 예방법.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규정이 추가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선생님들께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언론 쪽 하시는 분들도 같이 공감대가 좀 형성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오늘 저녁 때라도 그냥 검색하시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규칙 찾으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일단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감염정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감염 처리라는 개념이 있을 뿐인 거고요. 감염 처리된 정보는 무조건 개인정보고 개인정보하고 동일하게 취급받습니다. 다만 아까 이승훈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3자 제공할 때 연구 목적이나 뭐 이렇게 공공 목적을 가질 때에만 예외적으로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별 가능성 표지를 전제로 개인정보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원래 보면 퍼스널 데이터 해놓고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해놓고 밑에 그 개인이 누구냐 식별될 수 있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별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놓고 그 개인이 누구냐 식별될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봐주시면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자꾸 개인정보보호법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이 팬데믹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왠지 토론을 듣고 굉장히 반성하게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각각 발제자한테 질문들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오수원 선생님한테는 식별성이 아니라 위험성 기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근호 선생님한테는 법률적으로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각각 발제자께 한 분씩 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수원 선생님부터 할까요? 성민유 선생님 말씀 아까 잘 들었어요. 그중에서 어떤 기술에 대한 선택지 말씀 사실 저도 이런 이슈보다 좀 정리하면서 든 생각이 사실 현실에서도 그렇기도 하고요. 현재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는 그 전통적인 역학 방식이 우리가 화면에서 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근간이 되고 있고 최근에 논의되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에 관한 논의도 그런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을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을 대체하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신묘한 그런 능력을 보이는 건 아니고 아마 전통적인 방식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속도하고 방역의 속도와 방역의 규모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방역의 과정 단계는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예전에 일일이 역학조사 인력이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자료를 모으고 거기서 사실을 확인하고 따지고 뭐 하는 그 밖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을 수집하고 뭐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자동화되면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럼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적하는 시간을 어떤 사람의 어떤 제한을 뛰어넘어서 24시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모을 수 있는 데이터의 규모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다는 이런 점이 이제 달라지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점들이 어떤 새로운 문제를 또 낳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어떤 주요 이슈에서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나 속도가 디지털 기술이 들어옴으로써 규모나 속도가 좀 선택 달라지고 그럼으로써 문제 해석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수원 선생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 아마 현장에서 하셔야 될 텐데 간단하게 마무리 해주실까요?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근호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윤성공 교수님,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신동인 교수님의 질문이 뭐였냐면요. 네.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사안이 별로 없다. 제가 듣기에는 감염병 예방법 정도 적용하는 문제이고 법률 적용에 대한 어떤 문제점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감염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희가 감염정보라는 그 단어도 성립되지 않고 감염청이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법률정보와 관련한 부분,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 요거 가지고서는 대립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심우민 교수님, 그 전문가 교수님의 지적 듣고 제가 뭔가 또 심기일전해야겠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 이인호 교수님께서도 감염 정보란 없다, 감염 처리라는 말이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 심우민 교수님 말씀처럼 이 감염병, 그 팬데믹 하에서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들의 그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 제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워낙 늦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쫓기다 보니 오늘 굉장히 훌륭한 발표문이었고, 훌륭한 토론이었는데도 우리가 좀 힘들게 논의를 이어가지 못한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마 답이 없는 자리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쟁점을 떠올려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아쉽지만 다음 논의 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